이번 명절에는 집에 오지 말고 너희끼리 해외여행이라도 다녀오너라. 그래도 어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그러지 않니? 어머니. 그래도 명절인데 도리는 해야죠. 저희가 꼭 찾아뵐게요. 이 말만 들으면 세상에 둘도 없는 효부 같지요. 하지만 그 속내를 알고 나니 기가 찼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세사연집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명절 잔혹사입니다. 요새는 시집살이 대신 며느리살이라는 말이 유행이라지만 정말 이 정도까지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60대 어머님의 하소연을 바탕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사연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65을 넘긴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제 나이 또래라면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우리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위로는 엄한 시어머니 모시고 아래로는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손가락 발가락 다 닳도록 일만 하며 살아온 세대 아닙니까?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명절만 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소화도 안 되는 지독한 시집살이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지요. 나중에 내가 며느리를 얻으면 절대로 나 같은 고생은 안 시키겠다고 말입니다. 며느리가 들어오면 딸처럼 아끼고 일은 내가 다 하더라도 며느리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장가를 가고 예쁜 며느리를 맞이했을 때 저는 그 다짐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느리를 만났을 때 그 아이는 정말 예의 바르고 똑 부러지는 여자였습니다. 아들한테도 다정했고 손자를 낳고 나서는 교육열도 대단해서 주말마다 체험학습에 영어, 유치원까지 알아서 척척 다 챙기더군요. 그래서 저는 안심했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잘 대해주면 정말 딸처럼 지낼 수 있겠다 싶었지요. 명절이 되면 며느리한테 연락해서 너희는 천천히 오라고 음식은 내가 다 해놓을 테니 너희는 몸만 와서 맛있게 먹고 가기만 하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지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한 것인지 아니면 제 배려가 너무 과했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며느리는 정말로 제가 말한 그대로 실천하더군요. 명절 전날부터 내려와서 같이 전도 부치고 수다도 떨고 그럴 줄 알았는데 며느리는 명절 당일 아침이나 되어야 겨우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것도 교통이 밀려서 늦었다는 뻔한 핑계를 대면서 말이지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며느리가 하는 일은 부엌으로 오는 게 아니라 소파에 털썩 앉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며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있어도 며느리는 그저 손자랑 거실에서 한가롭게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떠들더군요. 가끔 눈을 마주치면 어머니 고생하시네요. 라는 말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 흔한 앞치마 한 번 두르는 법이 없었지요. 속이 상하기도 했지만 제가 먼저 오지 말라고 했으니 누굴 탓하겠나 싶어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행동은 갈수록 점입가경이었습니다. 7살 먹은 손자가 배가 고프다고 하면 며느리가 직접 챙겨주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런데 며느리는 손자한테 할머니한테 가서 과일 깎아달라고 해 라며 저를 시켜 먹더군요. 전을 부치다 말고 손등으로 땀을 닦으며 사과를 깎아주는 제 처지가 참으로 처량했습니다. 아들이라도 눈치가 있으면 마누라를 좀 부추길 텐데 아들 녀석도 제 마누라 눈치 보느라 입을 꾹 닫고 있으니 제 가슴만 답답해질 뿐이었지요. 차례상을 차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는 상 닦는 것조차 귀찮아해서 결국 아들이 상을 닦고 수저를 놓게 만들더군요. 제가 며느리한테 얘야 상 좀 닦아라 하고 한마디 하면 며느리는 못 들은 척하며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옆구리를 툭 치며 눈치를 주는데도 며느리는 오히려 인상을 쓰며 짜증을 냈지요. 아들도 불쌍했습니다. 중간에서 엄마 눈치 마누라 눈치 다 보느라 식은땀을 흘리는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어쩌겠습니까? 본인이 선택한 여자인데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몇 년간 반복되니 명절이 다가오는 게 즐겁기는커녕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안 보고 말지 싶어 작년 추석에는 큰맘 먹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우리 집 오지 말고 너희끼리 해외여행이라도 다녀오너라. 요즘 젊은 사람들 다들 그러지 않니 하고 말이죠. 저는 진심으로 며느리가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명절인데 도리는 해야죠. 저희가 꼭 찾아뵐게요. 라고 하더군요. 말만 들으면 세상에 둘도 없는 효부 같지요. 하지만 그 속내를 알고 나니 기가 찼습니다. 명절 당일에 와서 제가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고 남은 음식 잔뜩 싸가서 일주일 식비 아끼려는 속셈이었던 겁니다. 며느리는 제사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큰 통을 여러 개 들고 와서는 나물이랑 전이랑 남은 음식을 싹싹 긁어 담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음식이 아까워서 그러나 보다 했는데 나중에 아들한테 들으니 일주일치 반찬으로 쓴다더군요. 배려를 배려로 받지 않고 이용해 먹으려는 며느리의 모습에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올해 초 설날을 앞두고 터졌으니까요. 올해 초 설날을 한 달쯤 앞두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설에는 저희가 제사를 준비해 볼 테니까 어머니가 서울 저희 집으로 올라오시는 건 어떠세요? 라며 엽기성을 제안하더군요. 웬일인가 싶어 고맙다는 말이 나오려는 찰나 며느리의 다음 말이 제 뒤통수를 쳤습니다. 대신 어머니, 저희가 바쁘니까 전이랑 생선구이랑 산적 같은 거는 어머니가 좀 해서 가져오시면 안 될까요? 사실 제사 음식의 핵심은 그건데 그것만 빼면 나머지는 저희가 다 할 수 있거든요. 라고 말이죠. 저는 어이가 없어서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생선을 굽고 산적을 만드는 게 제사 준비의 8알인데 그걸 다 해서 서울까지 배달해 달라는 소리였습니다. 말이 좋아 엽기성이지 결국 자기네 집 주방 기름때 묻히기 싫으니 제가 다 해서 갖다 바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자식들 보고 싶은 마음에 그 무거운 음식 보따리를 바리바리 싸들고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명태전에 동그랑땡에 산적에 북어 구운 것까지 새벽같이 일어나 하나하나 정성껏 준비했지요.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판인데 설 전날 밤새도록 부엌에서 땀 흘리며 만들었습니다. 큰 보냉 가방 2개에 꽉꽉 채워넣고 나니 팔이 빠질 것 같더군요. 그래도 아들 보는 날이라 생각하니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터미널에 마중 나온 며느리의 얼굴을 보니 반갑기도 했지만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비하면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든 무거운 짐을 보더니 어머니 이거 다 들고 오셨어요. 고생하셨네요. 라고 말은 했지만 정작 가방을 들어주지는 않더군요. 그저 앞장서서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저는 무거운 짐 때문에 한참 뒤처졌습니다. 며느리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차에 먼저 올라타 앉아 있더군요. 차 안에서도 며느리는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저는 뒷자리에서 혼자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아들네 집에 가면 반갑게 맞아주겠지 싶어 기대를 했지요. 하지만 그 기대는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가 보여준 행동은 지금 생각해도 손이 떨릴 정도로 모욕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면서 혹시라도 제가 번호를 볼까봐 온몸으로 키패드를 가로막더군요. 마치 제가 자기 집 비밀번호라도 훔쳐보려는 도둑이라도 되는 양경계를 하는 모습에 기가 막혔습니다. 심지어 저를 돌아보며 어머니 잠깐 눈 좀 감고 계시면 안 돼요. 비밀번호 유출되면 위험해서요. 라고 말하는데 정말 뺨이라도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자기 집 비밀번호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혼자 몰래 들어와서 밥이라도 훔쳐 먹을까봐 저러는 건지 아니면 시어머니 발걸음 자체가 싫은 건지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그 순간 문득 제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제 시어머니는 당신 집 열쇠를 제 손에 쥐어주시며 우리 집이 내 집이다. 언제든 편하게 드나들어라. 라고 하셨거든요. 물론 그게 진심이 아니라 며느리 시험하는 거였지만 그래도 겉으로라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며느리는 저를 마치 침입자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도 며느리의 태도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부터 정성껏 부쳐온 전이며 나물들을 꺼내놓으니 며느리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냉장고에 집어넣기 바빴습니다. 오히려 어머니 전이 좀 탄 것 같아요. 요즘은 건강 생각해서 너무 기름지게 안 먹는데 라며 타박 섞인 소리를 하더군요. 기가 막혔지만 제 손으로 해온 음식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한테 무슨 말을 더 하겠나 싶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반가워하는 모습을 보니 그나마 위로가 되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고생 많으셨죠? 라며 제 손을 꼭 잡아주는 아들을 보니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이 녀석 하나 보러 이 고생을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손자도 할머니 라며 달려와 안기는데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다 괜찮았습니다. 드디어 설날 당일이 되었고 오랜만에 딸아이와 친척들 몇 명이 아들 집으로 모였습니다. 제 딸도 왔고 남편 쪽 친척 어른들 서너 분도 오셔서 집안이 북적북적해지니 사람 사는 집 같고 좋더구나 싶어 저는 모처럼 웃음꽃을 피웠지요. 손자가 한복 입고 세배하는 모습도 보고 친척들과 덕담도 나누고 하니 명절 분위기가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표정은 시간이 갈수록 어두워졌습니다. 손님들 대접할 과일 하나 내오는 것도 귀찮은지 주방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시위를 하더군요. 급기야 부엌에서 전을 데우던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큰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들이 전을 뒤집다가 모양이 조금 망가졌는지 며느리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소리를 쳤습니다. 아유 뜨거워. 기름 튀잖아. 당신은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뭐야 라며 친척들이 다 듣는 앞에서 아들에게 면박을 주었습니다. 아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데 며느리의 독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과자를 먹고 있던 7살 손자를 획 돌아보더니 너는 내 아빠 절대 닮지 마라. 아주 똥멍청이가 따로 없다. 진짜 하는 짓마다 왜 저러니? 라며 차마 제 자식 앞에서는 해서는 안 될 말까지 내뱉었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친척 어른들은 얼어붙었고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귀한 아들이 제 마누라한테 똥멍청이 소리를 듣고 있는데 어느 부모가 제정신이겠습니까? 그래도 어른들 계신 자리라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제가 나섰습니다. 얘야,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목소리 좀 낮춰라. 그리고 아이 아빠한테 그런 말하는 거 아니다. 하고 타일렀지요. 그런데 며느리는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대답도 않고 쌩하니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분위기는 싸늘해졌고 친척들은 눈치를 보며 일찍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저는 미안한 마음에 저녁이라도 먹고 가시라고 붙잡았고 간신히 저녁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방에서 나온 며느리의 손에는 편의점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맥주랑 소주를 잔뜩 사온 모양이더군요. 과연 이 술자리는 어떤 참극으로 끝날까요? 처음에는 명절 스트레스가 심해서 한잔하고 풀려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요새 젊은 애들 명절 증후군이다 뭐다 해서 힘들다는데 그 정도는 이해해주자 싶었지요. 며느리도 나름 남편 친척들 챙기느라 신경 쓰였을 거라고 저는 애써 좋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식탁에 앉자마자 안주도 없이 소주를 연거푸 들이켰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며느리는 마치 물 마시듯 소주를 원샷으로 비워댔습니다. 아들이 옆에서 여보 천천히 마셔 라고 말려도 소용없었습니다. 한 병이 채 비워지기도 전에 며느리의 눈빛이 흐릿해지더니 갑자기 식탁을 탁 치며 외쳤습니다. 아, 저 정말 서운합니다. 라고 말이죠. 모두가 놀라 며느리를 쳐다보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폭탄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내 집에서 내 편한 옷도 못 입고 여기 있어야 하죠. 솔직히 제사 지내서 조상덕 보는 사람들은 다 명절 때 해외여행 가잖아요. 우리처럼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들이나 모여서 이 고생하는 거 아니냐고요. 라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곧 우리 집안이 무능해서 자기 고생을 시킨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친척 어른 중 한 분이 며느리야. 무슨 소리냐. 명절은 가족끼리 모여서 조상님께 감사하는 자리인데 라고 타이르셨지만 며느리는 코방귀를 뀌며 대꾸했습니다. 조상님이 뭘 해주셨는데요? 제사 지낸다고 복 받으면 우리 집도 진작 부자 됐겠죠? 라고 말이죠. 그 자리에 계신 어른들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 게 보였습니다. 듣고 있던 제 딸이 참다 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언니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언니가 이번 명절에 무슨 고생을 했다고 그러세요. 전도 엄마가 다 해오시고 언니는 그냥 상만 받았잖아요. 라고요. 제 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 착하고 조용한 성격인 제 딸이 언성을 높인 것만 봐도 며느리의 행동이 얼마나 도를 넘었는지 아시겠지요. 그러자 며느리는 딸을 쏘아보며 비웃었습니다. 야, 출가 외인은 남이라는데 너는 왜 내 집에 안 가고 여기 붙어서 전을 처먹고 있니? 내 집이니까 너는 좀 꺼져줄래? 라고 말이죠. 세상에 올케가 시누이한테 꺼지라니요. 그것도 부모가 눈앞에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말입니다. 딸은 기가 차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저는 너무 놀라서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제발 그만하라며 며느리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술 그만 마시고 방 좀 들어가 있어 라고 애원하듯 말했지만 며느리에게는 남편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술 취한 며느리에게는 시부모도 남편도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놓으라고 너희 부모님이 아파트 사준다고 생색내더니 겨우 이거였어. 집 비밀번호도 알려주기 싫은데. 억지로 오게 해놓고 왜 나만 나쁜 년 만드냐고 라고 울부짖더군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해준 아파트가 이 아이에게는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였고 오히려 시부모가 자기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는 족쇄로만 여겨졌다는 것을요. 친척 어른들은 이제 완전히 입을 다물고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고 어떤 분은 한숨만 푹푹 내쉬셨습니다. 명절 분위기는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지요.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요.
저 어머니 돌아가시면 제사 안 지낼 거예요.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 제사를 지내요. 죽은 사람 밥 차려줄 정성 있으면 산 사람한테나 잘하세요. 라고 말이죠. 시어머니가 눈앞에 살아있는데 제가 죽은 뒤에 제사 문제를 들먹이며 안 지내겠다고 선언하는 그 뻔뻔함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옆에 있던 친척 어른들도 어처구니가 없는지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하더군요. 제 딸은 이미 눈시울이 붉어져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언니, 엄마가 언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언니 결혼할 때 우리 집에서 아파트 해준 거 잊었어요. 그때는 고맙다고 울고불고 하더니 이제 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라고 딸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딸의 목소리에도 술 기운이 조금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아이가 이렇게까지 화를 낸다는 건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났다는 뜻이었지요. 그러자 며느리는 코방귀를 뀌며 대꾸했습니다. 아파트, 그래, 그놈의 아파트. 그거 해줬다고 평생 생색낼 거면 가져가라고 하세요. 그게 내 프라이버시까지 침해할 권리라도 되는 줄 알아요. 집 비밀번호 안 알려준 게 그렇게 억울해요. 이건 내 프라이드라고요. 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프라이버시니 프라이드니 하는 영어를 섞어가며 횡설수설하는 모습이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면 프라이버시고 시어머니가 비밀번호 좀 모르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 마치 대단한 인권 침해라도 당한 것처럼 떠벌리는 꼴이라니요. 딸이 기가 막혀서 너는 도대체 나이도 어린 게 어디서 반말이니? 언니가 동생한테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니? 라고 따지자 며느리는 갑자기 식탁 의자를 뒤로 밀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제 딸을 향해 손을 번쩍 들어 올리더군요. 확 그냥 이게 어디서 훈계질이야. 너나 잘해. 너나 라며 딸의 뺨이라도 때릴 기세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며느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얘야, 제발 그만해라.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니? 어른들 앞에서 창피하지도 않아. 라고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제 손길이 닿자마자 마치 더러운 오물이라도 묻은 양 기겁을 하며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아, 진짜 내 몸에 손대지 마세요. 짜증나니까 나 말리지 말라고요. 라고 비명을 지르는데 그 소리가 온 아파트 복도에 다 울릴 정도였습니다. 제 손을 뿌리치는 그 힘에 밀려 저는 뒤로 휘청거렸고 그 모습을 본 아들이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야, 너 미쳤어. 우리 엄마한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아들이 소리를 지르며 며느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아들의 그런 모습에 저는 오히려 놀랐지요. 며느리는 아들을 보더니 비열하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왜 너도 내 엄마 편드냐? 역시 그 나물에 그 밥이지. 너희 식구들 다 똑같아, 나만. 이 집안에서 이방인 취급하고 일만 시키고 라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일은 제가 다 하고 자기는 소파에 누워 잠만 잤으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척 어른 한 분이 며느리야. 내가 한 일이 뭐가 있냐. 제사 음식은 다 시어머니가 해왔고 너는 그냥 받기만 했잖아. 라고 말씀하시자 며느리는 그 어른한테까지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신적 스트레스는 일이 아니에요. 남의 집에 와서 눈치 보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어깨를 붙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려 했지만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며 버텼습니다. 동네 사람들, 우리 시어머니가 사람 잡네요. 며느리 죽이려고 하네요. 라며 있지도 않은 사실을 소리쳐대는데 정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웃집에서 무슨 일이냐며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아들이 겨우겨우 며느리를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술에 취한 며느리는 이제 시아버지 사진까지 보며 입에 담지 못할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까지 들먹이며 우리 시아버지는 재산도 별로 안 남기고 가셨다느니 친구 남편들은 다 유산 물려받는데 우리 남편은 왜 이 모양이냐느니 하는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친척 어른들은 이제 완전히 고개를 돌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더 이상 안 되겠다. 당장 이 사람 데리고 나가거라, 라고 말이죠. 아들은 제 얼굴을 차마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 가르쳤어요. 라고 사과하는 아들의 모습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평생 저를 실망시킨 적 없던 아들이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도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끝까지 당당했습니다. 그래, 나간다 나가. 이런 집구석에 내가 왜 있어. 라며 옷까지도 제대로 챙기지 않은 채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따라 허겁지겁 집을 나섰고 텅 빈 거실에는 깨진 접시 조각들과 남은 음식들, 그리고 상처받은 저희 가족들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명절 아침에 그 화목했던 기대는 간데없고 오직 비참함만이 가득했지요. 친척 어른들은 저를 위로해 주셨지만 그 위로가 오히려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며느리를 잘못 들였구나. 내가 너무 잘해줘서 버릇을 잘못 들인 거야. 라는 말씀들을 들으니 제가 모든 것을 잘못한 것 같았습니다. 딸은 엄마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언니가 너무 심했어. 라며 저를 안아주는 딸의 품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아들 없이 설 차례를 지냈습니다. 제 평생 아들 없이 차례를 지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차례상 위에 올린 음식들이 하나같이 눈물로 적셔진 것 같아 목이 메어 밥 한술 뜨지 못했습니다. 딸이 오빠 대신 제사를 주관했지만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께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난리를 치고 나간 며느리에게서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사과를 기대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사람이라면 안부는 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들한테 전화를 해보니 아들은 지금 친구 집에 있다며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못 들어가고 있다더군요. 제 아들이 제 집에서 쫓겨나 친구 집 신세를 지고 있다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다 3일째 되는 날 드디어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힘이 하나도 없고 풀이 죽어 있더군요. 어머니 저예요 라고 운을 뗀 며느리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 그날 일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필름이 끊겼나 봐요. 제가 혹시 실수한 거 있나요? 라며 뻔뻔하게 되묻는 것이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그 한마디면 모든 죄가 씻겨 내려간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저희 가족들 가슴에 대못을 박고 시누이에게 손 찍어 마려들고 시어머니 손을 뿌리치며 제사 안 지내겠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 그 모습이 기억에 없으니 없던 일로 하자는 그 태도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어 말하기를 어머니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정말 술이 문제였나 봐요. 저 미워하지 마세요. 라며 애교 섞인 말투로 마무리를 하려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예전처럼 오냐오냐 하며 넘어가 줄 수가 없었습니다. 술을 마셨다고 해서 없던 본심이 튀어나오는 법은 없습니다. 술은 그저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추악한 진심을 밖으로 꺼내는 열쇠일 뿐이지요.
저를 무시하고 제사를 귀찮은 구습으로 치부하며 아파트를 해준 공로조차 생색으로 몰아붙이던 그 말들이 며느리의 진짜 마음이라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며느리 결혼식 날을 떠올렸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울던 그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좋은 어머니가 되겠다고 약속하던 그 눈빛은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며느리의 사과 아닌 사과를 듣고 난 뒤 저는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아들 녀석은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와 어머니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걔가 평소엔 안 그러는데 그날따라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만 너그럽게 봐주세요. 라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배려를 권리로 알고 시어머니를 발밑으로 보는 사람에게 다시 마음을 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이제는 알 것 같았거든요. 아들이 불쌍해서 참고 딸아이가 상처받을까봐 참아왔던 세월이 억울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왜 제 돈 들여 아파트 사주고 제 손으로 음식해다 바치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스스로가 참 바보 같더군요. 백세사연집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술 때문이라는 변명을 믿고 다시 예전처럼 지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기회에 확실하게 선을 그으시겠습니까? 저는 깊은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저를 위한 삶을 살기로 말이죠. 명절 때마다 며느리 눈치 보며 전 붙이던 손길을 멈추고 제 자존감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딱 잘라 말했습니다. 얘야, 기억이 나든 안 나든 내가 뱉은 말은 사라지지 않는단다. 당분간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앞으로 명절에 우리 집 올 생각도 하지 말고 너희 집에도 나 부를 생각 마라. 각자 편하게 살자꾸나 라고요. 며느리는 당황했는지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제가 사과드렸잖아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따졌지만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사과라는 건 받는 사람이 용서할 마음이 생겼을 때 성립되는 것이지 본인이 던진다고 사과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아들은 중간에서 죽을 마시겠지만 자식을 잘못 가르친 죄도 크고 제 마누라 하나 갈무리 못한 죄도 크니 본인이 감장해야 할 몫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불리해지자 이제는 친정 부모님까지 들먹이며 저를 압박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돈댁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 애가 술김에 그런 건데 너무 야박하게 하시는 거 아니냐며 은근히 서운함을 표시하더군요. 정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건가 싶어 기가 찼습니다. 며느리가 왜 그렇게 기고만장했는지 그 뿌리를 알 것 같았지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돈, 제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아셔야죠. 제 아들이 며느리한테 똥멍청이 소리 듣고 제가 며느리한테 밀쳐졌는데 야박하다니요. 그리고 돌아가신 시아버지까지 욕보였는데 그게 술로 다 용서가 됩니까? 라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사돈은 할 말이 없었는지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저는 아들을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지요. 아들아, 나는 이제 너희 집 안 간다. 그리고 너희도 우리 집 오지 마라. 제사가 조상 덕 보는 사람들만 지내는 구습이라고 하니 이제 내 대해서 제사도 정리할 생각이다. 너희는 너희끼리 즐겁게 여행을 가든 잠을 자든 마음대로 하거라. 대신 내가 해준 아파트에서 살면서 내 욕은 하지 말아라. 그게 최소한의 예의 아니겠니?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더군요. 제 처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불효인지, 그리고 제 엄마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그제야 실감이 나는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마누라를 제대로 못 가르쳤어요. 라고 통곡하는 아들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돌아섰습니다.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뒤로도 몇 번이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술 끊을게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손자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라며 매달렸지요. 심지어 손자 사진까지 보내며 저의 마음을 흔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이미 수년 동안 충분히 주었으니까요. 명절 때마다 거실에 누워있던 그 아이를 보며 제가 삼켰던 수많은 한숨이 바로 그 기회였다는 걸 며느리는 끝내 몰랐던 겁니다. 이제 저는 다가오는 명절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전 부칠 걱정, 며느리 눈치 볼 걱정 대신 친구들과 가까운 교회로 나들이 갈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제 손으로 직접 나물을 무치고 생선을 굽는 대신 제가 먹고 싶은 맛있는 음식을 사 먹으며 오로지 저만을 위한 시간을 보낼 생각입니다. 딸아이도 엄마랑 같이 여행 가자며 벌써부터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습니다. 백세사연집 시청자 여러분, 배려는 상대방이 그 가치를 알 때 빛나는 법입니다. 무조건 참아주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제 자존감을 갉아먹으면서까지 지켜야 할 관계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명절이 다가오는 게 무섭고 며느리나 시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가슴앓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과감하게 선을 그어보시길 권합니다. 제가 행복해야 제 가정도 제 자식도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법이니까요. 며느리는 여전히 아들을 앞세워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오지만 저는 당분간 이 평화로운 거리를 유지할 생각입니다. 언젠가 그 아이가 진심으로 사람에 대한 예의를 배우고 자신이 받은 배려가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깨닫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다시 차 한 잔 마실 수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 고요한 혼자만의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니까요. 오늘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세사연집 시청자 여러분의 명절은 부디 저처럼 상처받는 일이 없으시길, 오직 웃음과 평안만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저는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제 인생을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시어머니의 용기 있는 결단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가슴 울리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